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한상원 본부장님, 사정상 오늘은 제가 패널이 아닌 진행자로 오늘 또 만나게 뵙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미국의 7월 무역 적자는 더 나빠지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 또 최근 부쩍 또 신흥국 통화 가치의 급락 이런 것들이 뉴스에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한번 심도 깊은 토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출연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준욱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최영일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 분이야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주간 전망대를 통해서 이렇게 뵀습니다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시사면 시사, 막힐 것이 없는 분들이고.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한두 시간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적당한 마실 거와 먹을 것만 있으면 밤도 새실 분들인데요. 오늘 세 분한테 기대하는 거는 저 또한 제가 진행을 잘해야겠습니다만 늘 듣는 미중 무역 전쟁이고요. 늘 접하는 트럼프이긴 합니다만 조금 우리 이 시간을 그래도 매주 기다리시는 우리 주망대 애청자분들이 오늘은 그래도 뭔가 좀 하나 건졌다 싶으실 만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독특한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죠? 탄핵이란 건 힘든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3년. 그렇죠. 그 양반 장담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7년을 갖다가 우리가 트럼프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우리 또 세 분이시니까 이 입담으로는 그거 하신 국내 최고봉이시니까 탑다운으로 가겠습니다. 고문님 네. 탑다운으로. 제가 그럼 탑이에요? 또 장유 유서니까. 또 위에다가 흔드시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어떤 사람이다. 짧게 한번 묘사해 주시죠. 설명해 트럼프, 주시죠. 토니 쇼츠라고 기억나시겠지만 그 거래의 달인 같이 쓰신 분, 예. 그분이 표현을 했는데 리빙 블랙홀이라고 그랬어요. 오. 살아있는 블랙홀. 네,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다 끌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된다. 트럼프의 가훈이 뭐냐면요. 가훈.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네. 13살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랬고 네. 그때부터 목수일 배웠고요. 굉장히 일 중독이신 분이 프레드 트럼프 아버지. 아버지. 그 영향을 받아갖고요. 아버지가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가훈처럼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점점 발달돼서 이 정도까지 오고 모든 게 자기가 중심이 돼요. 모든 소재를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요. 리빙 블랙홀. 네. 맞는 얘기고요. 네. 제가 그 사람 말 아니고 제 말로 하자면 방탄소년단 같아요. 뭐 잘못하고 말 막말하고 뭘 해도 살아남잖아요. 총알이 오건 여론이 오건 다 오더니 살아남아요. 근데 인기는 좋아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인기는 좋아요. 예. 약간 지금 무리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러신 방탄소년단 팬들이 우리의 이 방탄소년단 BTS를 트럼프에 비교하시다니. 아니 트럼프가 세계 최고의 대통령인데 네. 이제 그 빌보드 1위지만 이제 같이 급이 그렇게 된 거죠. 급이 그렇게 됐다. 저는 이게 5자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다섯자로. 혼돈의 사도.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는 네. 명작 영화에 거기 악역 하나가 나오는데 이 조커예요. 조커죠. 조커. 예전에 이제 잭 니콜슨이 연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고인이 된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가 역대급 조커 연기다. 근데 이 조커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나는 혼돈의 사도다. 어떤 목표도 없다.
즐기는 게 목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통 악인이든 선인이든 사람이 플랜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네. 그 계획대로 목표 추구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러니까 범죄를 즐기기 위해서 저지르니까 돈이 목표도 아니에요. 산더미처럼 돈을 벌어놓고 다 휘발유로 태워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나의 낙은 혼돈이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리빙 블랙홀하고 일맥상통한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조커라는 별명이 미국에서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광대라는 별명이 있어요. 리얼리티 쇼 진행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관심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광대라는 별명이 있는데, 광대가 이제 클라운 아닙니까? 네. 근데 왕관을 썼잖아요, 이 광대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왕관 쓴 광대. 뭐 클라운 위 크라운. 예,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 권력이 어떻게 휘둘러질지에 따라서 지금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우리 홍 팀장님. 저는 5자로 정리를 해보자면 반자유무역입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그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사고만 치고 트위터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실행에 옮긴 걸 찾아보면, 네. 그러니까 한 일을 찾아보면 감세한 거 말고는 모두 반자유무역입니다. 반자유무역.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리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홀처럼 막 좌지우지하면서 흔드는데, 정작 추진하고 일이 돼 가는 건 다 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상대한테 관세를 두들기거나 아니면 장벽을 쌓는 것 말고는 열의를 가지고 진정을 갖고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열정이랄까,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나는 이거 하나는 했다라는 것이, 나는 각종 무역협정을 부수겠다. 그래서 반자유무역협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무서운 네. 사람 같습니다. 그럼 재미난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트럼프 때문에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월트 크론카이드라고 잘 아시죠? 예, 예. 언론이죠. 예, 언론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데, 이 트럼프 월드 타워가 유엔 그 본부 바로 앞에 져 있어요. 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조망권이랑 이런 게 좀 뭐 손해가 되니까 크론카이드가 DJ한테 편지 씁니다. 니네 나라를 상징하는 건설회사가 이걸 짓고 있는데 이거는 유엔의 위상을 낮추는 건물이 될 수 있으니 그걸 좀 그만하게 해달라. 그래서 대우가 그때 2001 그렇습니까? 시공사였지 않습니까? 2001년대 이제 예. 부도나서 안 했지만, 그래서 DJ가 트럼프 때문에 편지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98년, 99년도 우리나라 와서 트럼프 뭐 타워 짓고 예. 옥포 조선소 가고 구축함 하나 해서 자기가 요트를 쓰니 뭐 그다음에 뭐 골프 치고 다니고 아도니스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 그게.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저는 꼭 이걸 한번 세 분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뭐 이 녹화일 기준으로 제일 시끌시끌하고 트럼프 트위트도 막 요란스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워터게이트 특종했던 네. 그 밥 우드워드인가요? 예. 피어라는 책을 냈죠. 예, 네. 피어라는 그 공포 그 책을 냈고 그리고 바로 뉴욕 타임즈에 익명의 또 기고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내가 백악관 내 레지당스다. 저도 지금 트위터를 들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아주 발끈해서 맞아요. 씩씩거리고 있는데요.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백악관의 그 고위 관료라고 해서 익명을 쓴 것도 뭐냐 하면은 저 어떻게 보면 5, 6학년 정도이고 뭐 물가에 세우는 애 같은 적이 어떻게 할까 몰라서 우리 그렇다고 이 미국이 다 그렇겠느냐? 우리 이 안에 어차피 대통령인데 그래도 최대한 망가지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참모들이 있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핵심은.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트럼프가 또라이입니까 아니면 천재입니까? 저는 뭐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다 모든 일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다 계획하고 자기가 뜻대로 또 이 소위 말하는 전술 전략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군사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맞아요. 예.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필독도 이 애독서가 뭐냐면 손자병법이에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어떤 전술 전략들을 요소에서 쓰고 그 거래 달인이나 뭐 이런 뭐 책들 보면요, 사실 손자병법을 굉장히 뭐 갖다 쓴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괜히 저러는 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 같은 범생들이 보기에는 아 저게 왜 그럴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시 되짚어 보면은 하나하나가 뜻있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성동격서고 그럼 등등. 우리 지금 최 고모님께서는 천재성을 인정하셨고 반론 없으십니까? 똘끼 충만한 선수다. 트럼프 예찬론자시니까. 그게 아니고요. 천재 눈에는 천재가 보이거든요. 네네.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급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 거예요. 네. 아까 도라이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는 아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냥 크레이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예. 크레이지, 매드 이게 항상 수식어로 붙어 다니니까 미쳤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좀 피어라는 책도 그렇고요. 네. 그 참모진 네. 전 참모진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게 한 사람이 얘기한 거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는 게 이해가 돼요. 뭔가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네, 그럴 수가 작은 있죠. 일을 과장해서 터뜨리거나 또는 언론인이 자기 이름을 받고 책을 내는데 그 안에 인터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게 팩트라고 친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이게 그냥 고대나 중세로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아까 왕관 쓴 광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왕이 미쳤다. 지금 이게 무슨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통치자가 군주가 미쳤어요. 이 사람이 의사결정 하나를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다 날리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놀라운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한미 FTA를 폐기한다고 하도 그러니까 폐기할 것 같아서 폐기하면 난리 나니까 관료들이 문서를 숨겼다. 그런데 트럼프는 제리콘이 그랬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문서를 숨긴 거를 다행히 트럼프는 모르고 이제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일화로 들어 있는데 한미 FTA 문서가 미국에서 이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이런 식으로 일론 국방부에서는 펜타곤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그러면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호통을 치고 있는데 왕좌에서 그 밑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고위 관료들이 트럼프가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대우를 하지만 실제로 결정적 의사결정에서는 그것을 비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여러 증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럼 저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의 천재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천재, 이 광대와 나머지 시스템이 자신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치프를 반대해야 되는 이 상황은 왜 만들어져 있을까?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도라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나 비운의 천재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혼돈의 사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한 가지의 강점이 있어요. 저는 요술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마법사, 마술사들이 네. 옛날처럼 진짜 매직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요. 어떤 대중 심리학을 가지고 글로 끌고 가는데 네. 이 매직이 제일 놀라운 거는 당선된 거예요. 트럼프의 당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언론이 90% 힐러리가 되고 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10%입니다. 이게 그 대통령 선거 당일날 오전에 예측인데 점심때가 되니까 5대5가 되고요. 마지막에 개표 결과가 나오니까 9대1이 역전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현대 선거에서 9대1의 가능성을 뒤집는 경우는 처음 본 거거든요. 박빙인 경우에야 이쪽이 이긴다 저쪽이 이긴다 예측을 하다가 틀린 경우도 있죠. 여론조사 이 기관 대표가 사임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9대1의 가능성이 하루에 뒤집어지는 경우는 트럼프는 대단한 이 심리술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재성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재성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이게 좀 인류를 보통 노벨상을 타거나 하면 인류를 더 번영시키기 위해서, 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혹은 더 이제 고도의 이제 지적 문화 양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학상도 타고, 과학상도 타고, 경제학상도 타고, 평화상도 타는 건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인류를 좀 더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천재성의 방향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먹히는 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과 그가 내세운 모토가 아까 다 이제 망친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동의하는데 미국에서 이 매직이 또 한 번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주문처럼 외우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채무 문제를 빼고는 경제 지표가 지금 호경기라고 미국 사람들은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용 같은 거죠. 네. 완전 고용에 가깝다.
지금 이런 것들 또 성장률이 지금 2분기에 4.1을 찍었다. 놀라운 거죠, 사실. 그동안의 미국의 침체 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뭔가 요술쟁이의 기질이 단단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지금 뭐 주간 전망대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제 국내의 금융 시장을 이제 다루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은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늘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기업 실적,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보다도 트럼프의 행보가 말 한마디가 사실 시장의 가격 변수들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큰 시절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좀 파악하자는 차원인데요. 그 점에서 우리 홍 팀장님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준비된 질문하기 전에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탄핵, 임피치먼트. 뭐 백악관 내에서는 서로 소문자 그냥 아이만 얘기한다면서요. 다 얘기하기가 뭐해서. 자 그렇다면은 가능성은 적으나 본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탄핵되면은 시장 망가진다고. 근데 그게 홍 팀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 이후가 됐건 언제가 됐건 간에 임기 만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순간이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시장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단기 악재, 장기 호재가 되겠죠. 단기 악재, 장기 호재.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펜스 부통령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일단 붙어야 되는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 두 분 선배님들의 평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사람인데 비해서 펜스는 그래도 상당히 좀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안정감은 준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1973년 닉슨 그리고 2000대 중반에 지퍼 게이트로 인한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때 지퍼 게이트 기억나시죠, 그죠?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때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그 주식시장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그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서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그냥 급격한 붕괴를 겪어요. 그래서 물론 1970년에는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1996년, 97년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충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꼭 탄핵 때문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그 탄핵을 전후한 미국의 리더십이 혼조를 보이는 사이에 어떤 금융시장의 메커니즘들이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 탄핵 절차가 닉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사임 또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원에서의 부결되면서 이제 대통령 임기를 그 연장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빅 랠리가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임할까 탄핵될까에 대해서 다 대략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떤 돌발 변수가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자체가 일단 나는 채권이 좋아요. 저는 안전자산이 좋아요. 저는 금이 좋아요로 달려가더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난 게요. 네. 지금 이제 11월 6일 날 선거기 때문에 지금 뭐 벌써 거기는 선거 분위기 같거든요. 2달 남았죠. 그래서 지금 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들은 경선들은 거진 다 끝났어요. 7개, 8개 빼고요. 네. 근데 탄핵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민주당이 탄핵을 지금 소위 말하는 그 프레임으로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탄핵에 대해서 지금 뭐 금기 시간이라 그냥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거를 뭐 똑같은 동의어로 얘기하자면 지금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고 경제가 너무 좋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어떤 타당한 소위 말하는 결전의 프레임을 못 짜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임피치먼트 탄핵은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지금 선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거는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조금만 뭐 하면 탄핵 하는데요. 네.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우리야 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만 트럼프가 뭔 죄를 지었나요?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이 보통 일은 아니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정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파면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경험에서 알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브라질도 이 지지난해죠. 한참 월드컵 하던 와중에 월드컵 끝나자마자 여성 대통령 파면됐습니다. 예, 예. 탄핵됐습니다. 은행 돈을 잘못 썼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전임자와 이제 후임자의 좌파 우파 또 이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트럼프의 경우에는 뭐 여성 편령 나오고 있고 이거는 탄핵 사유는 아니에요. 근데 클린턴이 이걸로 탄핵 사유였던 것은 이 부정 행위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거짓말 때문에. 네네. 항상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탄핵을 모면할 때 스타 검사가 계속 추궁을 하자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을 하죠. 그보다도 지금 자꾸 네.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의 탄핵 사유는 네. 여성 문제보다는 네. 러시아 스캔들인데 네. 러시아에 기밀 정보를 주었다. 근데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가 최근에 꺼내놓은 안은 이제 중국에서 힐러리의 이 기밀 이메일들을 해킹했다. 계속 뭐 힐러리도 해킹 당했다, 혹은 힐러리도 정보 유출했다, 뿌렸다. 왜 그러냐면은 힐러리도 이거 조사 받았는데 FBI에서 이 업무용 이메일을 집에서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 보안이 뚫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힐러리도 잘못했다고 지난번 이 대선 후보 청문회 때 된통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FBI에서도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 덮어버렸습니다. 네. 미국의 국가기관이. 근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와 뭔가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미국의 내부 기밀을 주고 본인이 권좌에 앉게 되면 러시아의 이익을 챙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력한 증언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팩트 체크가 이제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역죄로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까 이 최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기류가 있어요. 언론에서 탄핵 얘기해요. 최근 여론조사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가 재밌는데 미국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트럼프가 지금 정치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못하고 있다 60%, 잘하고 있다 39%, 6대 4 정도 되죠. 두 번째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49% 찬성, 거의 과반 찬성이에요. 놀랍죠? 근데 46%가 반대. 찬반이 팽팽해요. 근데 세 번째로 묻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47%가 반대, 문제 있다. 45%가 잘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팽팽해요. 2% 포인트 차이면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시각이 탄핵도 반반이고 경제 정책 찬반도 반반이고 국정 지지율은 못하고 있다가 6, 잘하고 있다가 4. 어찌 보면 트럼프가 전 이렇게 선방할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선방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시청자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선방이다. 엄청난 선방이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CNN 자료고요. 폭스나 블룸버그 트럼프가 아주 싫어하는 자료죠. 예, 싫어하는 데고요. 거기 거 나오면 54%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요. 네. 경제 지금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예, 뭐 그다음에 저기 뭐 스타인 스트라이프가 분명하면 그건 70%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트럼프 방탄 옷 못 뚫는다니까요. 우리 최고모님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동문이십니까? 아, 같은 동문은 아니고 작년 2월 달에 제가 뵀어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진짜 마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막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제 어깨에 이렇게 툭툭 치더니만 나는 너를 7번 더 보고 싶다 딱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최면 걸리신 거네요. 아니, 왜 7번이지? 그러니까 재선을 한다는 얘기를 작년 첫 해 2월 달에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7번 보자 그러면서 따뜻한 눈길을 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지지자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간 전망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최고모님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 정도 아셨으면 아니 밥 한 끼 먹은 법밖에 없어요. 앞으로 하시는 발언도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필터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홍 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미국의 7월 무역 적자는 좀 쇼킹합니다.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 1라운드는 미국의 완성이네.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정성이네 했죠. 주가 오른 거 봐라. 미국 가고 중국은 빠졌다. 달러 봐라. 위안 봐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아닌 말로 그동안 잘 팔던 콩만 안 팔리고 적자가 더 늘었어요. 한번 그 상황이나 그 배경 여기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응까지도 한번 묶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일단 미국 경제 지금 절호의 호조세입니다. 절호의 호조세. 절호의 호조세다. 거의 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고 호경기 같고요. 일단. 근데 이제 그때 호경기 90년대 후반의 호경기는 IT 기업들의 부흥에 따른 생산성 혁신 이런 걸로 인한 호경기였다면 이번에는 감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 통계를 보면은 1990년대에 있었던 호경기 당시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최근에는 가계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통계적인 특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도 엄청나게 좋지만
옛날에 비해 기업들의 투자는 적극적이지 않고 대신 소비 지출이 굉장히 강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 최고치들을 갱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걸 이야기하자면 그때는 소비자들의 지출에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게 뭐냐면 임금이잖아요. 임금. 그렇죠. 예. 1999년, 2000년 당시에는 임금 상승률이 5.4%까지 갔어요. 전년 동기 대비 5.4%. 근데 지금 얼마냐면 2.7. 반토막 났어요. 이게 경제 성장률은 그때만큼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뭔가가 좀 약간 안 맞는 거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두 가지겠죠, 그죠? 첫 번째는 감세 덕분에 기업들 실적들 엄청나게 잘 나오고 기업 실적 잘 나오면서 S&P 500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가운데 웰스 이펙트를 느낄 수 있는 또 감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유층들의 소득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실업률도 3.8%, 3.9%까지 떨어져 있지만 임금은 별로 안 오르는 그러니까 안 좋은 직장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불평등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생산성의 혁명 덕분에 잠깐 사람들이 착시에 속았던 다시 세상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면 2010년대, 20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 경제의 랠리는 저물가 속에 저임금에 대신 자산시장은 랠리를 펼치는 그 과정을 더욱더 감세가 불을 붙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해소될 수가 없죠. 왜? 소비력이 강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들의 지출력들 그런 것들이 강한 고소득층들이 차를 사도 뭘 삽니까? 연비 나쁜 고배기량의 SUV들 사고 또 어딜 놀러 간다 그러더라도 그죠? 싸구려로 그렇게 놀러 다닌다기보다는 럭셔리하게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미국 내의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은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 딴 데는 지금 뭐 사실 미국만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의 소비자는 분명히 열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비자 심리 지수 얘기했는데 거기가 134가 나왔어요. 예. 우리나라 거랑 비교해 볼까요? 우리 98이거든요. 예, 100을 예,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괴리가 있을 정도로 좋은데 자 감세 효과에 대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임금 상승이라는데 이런데 굉장히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데 감세를 해준 게 소위 말하는 환급해주는 시기가 내년이에요. 올해 걸 해서 내년에 평균 2,400불을 받아요. 2,400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인당. 그러면 예, 임금이라든가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임금과 소득은 이제 좀 나눠야 네,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소득적인 부분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한 바퀴 돌아가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또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의 어떤 뭐 시스템이 잘 갖춰질 수 있는 지금 여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를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좀 분석을 했는데 네.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정책의 효과 네. 예,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저는 이게 좀 요즘에 관심사인데 아까 이제 여론조사 잠깐 말씀드렸는데 CNN 베이스라고 하셨잖아요. 뭐 거기 아니 저는 제 의도는 박빙이라는 예, 이야기이기 예, 때문에 의외로 선방이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트럼프가 오히려 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온 건 경제학자들 미국의 경제학자라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의 거의 다 맹신도들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 정책, 경제 정책 잘하고 있느냐? 91%가 잘못하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보다 학자들의 여론은 지식인들의 여론은 더 나빠요.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해주신 그 대목인데 반자유주의란 말이에요. 네. 미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 방식은 글로벌 순환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미국의 대원군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 딱 방어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 깜짝 놀라게 지난 9월에 지금 또 유엔 총회 돌아왔는데 유엔 총회에 등장한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 처음 봤어요. 유엔은 기억납니다. 처음 네. 봤습니다 정말. 그 북한 이룡호 외무상 나와서 그때 우리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유엔이 지금 난장판이 되는구나. 근데 전 북한은 원래 그러려니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게 글로벌 리더라고 하잖아요. G2 국가인데 네, 예. 우리나라 먼저고 너희가 다 희생해야 돼. 이 얘기를 유엔 총회에서 대놓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요. 그게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지금 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문제다라고 경제학자 91%가 반대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매체에서 기고 논쟁이 하나 벌어지죠.
거기 스티글리츠 교수가 등장을 해요. 스티글리츠. 예, 콜롬비아대 교수고 이 양반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주로 1대 99의 전쟁에서 자본주의 경제학 맹비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레리 서머스라는 학자를 빗대서 공격을 하는데 이 레리 서머스는 하버드 경제학 교수고 오바마 행정부 때 재무장관이에요. 근데 재정 확대 정책을 트럼프가 하니까 저 사멜슨 조카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재정 확대를 이렇게 쏟아부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느냐. 오바마 때 왜 이렇게 못했니?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존은 이 다른 학자를 비판하는 건데 그 밑바탕에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게 깔려 있어요. 어허.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스티글리츠 하면은 반 트럼프여야 정상이거든요. 이념적 노선으로는. 근데 트럼프 봐 쏟아부니까 되잖아. 근데 이 레리 서머스가 발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지금 나를 모욕하는 모양인데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답을 해줄게. 오바마 때 8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 재정 한계가 있어서 2, 3천억밖에 못 부었다. 그 효과가 안 난 거다. 지금도 1조 부으면 우리 내수 경기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반론을 맞받아치는데 서머스가 스스로 마지막에 인정하기를 결론은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기고문으로 싸운 것 같지만 네. 학자적 자존심으로는 공격하고 네. 받아쳤지만 기조는 같은 거예요. 트럼프의 재정 확대 정책이 옳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옳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91%의 경제학과 학자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럼 트럼프의 최종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약간 혼돈의 사도라고 했지만 아메리카 퍼스트의 명확한 목표 하나가 G2 간의 역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인 신흥국, 중국이 급부상을 하는데 이 지구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소비만 해준 거잖아요. 미국이 주로 사잖아요. 유럽 물건, 중국 물건. 근데 이게 안 되겠고 미국이 이제 생산을 하고 너희가 시장이 되라. 라는 G2 역전극을 지금 벌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먹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이걸 트럼프가 계속 시도하면 어떻게 지구 자전축이 바뀌면서 이 지금 글로벌 경제가 난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어찌 보면은 좀 이 뭐랄까 제가 과도하게 표현하면 경제의 히틀러가 등장했다. 질서를 180도 바꾸겠다라는 시도인데 이것은 미국 내수 시장에서는 지금 아까 호조를 인정받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지금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요 똑같은 질문을 트럼프 측근한테 했어요. 네. 왜 보호무역주의냐? 근데 답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기네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고 글로벌 회사에서 미국 시장을 뭐 전체 30% 이상이 되는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으로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올 때는 사용료, 입장료를 내야 된다. 근데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의 이런 뭐 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가 갖고는 이득은 알지만 지금은 넥스트 웨이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넥스트 웨이브에 이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안에 제조 생태계를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패권 싸움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생산하려고 뭐 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조의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 다 들어오라는 거죠. 돈 내고. 그런 얘기를 제가 측근들이 하는 걸 얘기를 듣고 저는 끄떡끄떡하면서 야 이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패권주의, 보호무역주의 다 이게 뭐 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계산 끝에 나오는 얘기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는 미국이 주도해온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 그리고 뭐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그래서 전부 다 공장 뜯어서 인건비 싼 중국, 베트남 갖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걸 갖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의 조건 하에서 전부 다 미국 안으로 다시 제조업들이 들어오라는 얘기나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는 중국에서 5천 명이 하던 거를 독일로 갖고 하니까 5명이 100만 컬레를 바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부품을 갖고 가고 어떤 식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이 전략을 짜는 이 친구들은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거를 뭐 키워주는 이 자양분을 보호무역지에서 찾는 거죠. 지금 홍 박사님 지금 어떻게 최고문님 말씀에 뭐 일면 동의하는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 공장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테슬라의 그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말씀 뭐 대통령도 그런데 뭐 최고 경영자가 뭐 그 이제 이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잔 지 오래됐다. 그런 누가? 이야기를 머스크가?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위에 위성 사진을 봤는데 네. 이게 비닐 같은 걸로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공장을 더 확장해서 일관 생산 라인을 더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3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그 자괴감에 쩔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로봇에게만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 로봇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 자체가 음. 옛날 미쓰비시 자동차 공장을 인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기 사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장이 그 미국 내에서 이게 최첨단의 공장이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세계 최대의 로봇 제작 회사 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파낙 말고요. 쿠가라고 독일에 있습니다. 물론 그 원래 소유주는 중국이고요. M&A 했습니다, 중국이. 근데 쿠가에서 나온 로봇을 가져와서 생산을 하는데 수율이 형편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뒤에 나온 초기 품질 결함 지수에서 너무나 나쁜 점수를 계속 받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그 스페이스X 같은 이런 과학 기술자들이 모여서 수공업적으로 만드는 거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인재들 그리고 많은 최첨단 장비들을 넣으면 되는데 물건을 싸게 잘 만드는 거는 그리고 에러 없이 만드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숙련된 근로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괴감에 젖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 회귀를 시키려는 그 계획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미국으로 회귀시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미국의 노동 임금, 그러니까 자본 대비 상대 가치가 임금의 상대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밖에 안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 가까이 되는 5만 8천 불 정도 되는 세계에서 굉장히 비싼 임금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네. 그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재배치 문제와 지금 이미 전 세계의 공장 특히 1992년 그 남순 강화 이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이후에 그 연평균 GDP 대비 FDI 규모가 얼마냐면 3.1%예요. 그러니까 92년부터 2017년까지요. 만 25년 연속 GDP의 3.1% 정도의 직접 투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그걸 뭘 뜻합니까? 중국은 인지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인지를. 왜냐하면 중국에서 세컨더리 마켓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공장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서 나 이 공장을 중국 사람들한테 팔고 저는 엑시트할게요 하는 그런 시장이 있냐라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야반도주잖아요. 왜 그런가? 들어갈 때는 네 마음대로 되는데 나올 때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고 지금 거기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건 굉장히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서 공격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의 그 짧은 앞으로 남아있는 7년 사이에 제가 얘기했던 그 25년간에 걸친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 두 번째 아까 테슬라에서 겪고 있는 그 최첨단의 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산성 혁신을 해보려는 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사례도 있지만 실패의 사례도 있는 상황에서 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면 중국을 때리는 그 주먹이 돌고 돌아서 당신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중요한 얘기했어요. 네. 남은 임기가 7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거기에 또 고무되셨네요. 이렇게 재선을 또 이렇게 네. 이 인정을 점쳐주시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신 대통령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상황 자기가 누구였죠? 출마를 포기하는 그런 걸 제외하고는요. 카터랑 카터.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돌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그냥 나 안 할래요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를 물려받아서 그냥 하신 네. 부통령 그런 분들이 그 연임에 출마 안 한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알겠습니다.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딱 2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트럼프 얘기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고 각오를 하고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각오하고 예. 있습니다. 진도 좀 빼는 의미에서 답은 짧게 듣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남다른 인사이트를 갖고들 계시니까 최고님 보시기에 네. 트럼프 달러 약세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맞는 시각인가요? 세상에서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1조 달러째 인프라 투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게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달러 강세로 가는 것은 뭐 우리가 패권 전쟁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전 세계가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 의존도가 너무 커졌어요. 네. 외환 보유고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달러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셰일가스로 통해서 에너지 이제 뭐 자립국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달러를 약하게 감으로 해서 일단은 재패를 해놓고 내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강으로 가든 뭘로 가든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뭐 그라운드 지금 소위 말하는 청소 시간입니다. 청소 시간. 평탄화 작업. 키 큰 놈 내려와. 너 너무 많이 먹어. 너 내려와. 그 상황에서의 지금 달러 뭐 약세 뭐 이러지만 예, 뭐 끝으로는 하여튼 8년 뒤에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차피 달러는 강세로 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세 하면서 그 톤을 좀 줄이는 거지. 저는 뭐 강달러에 대한 이 뭐 그 아주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트럼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624였나요? 저 싱가포르 회담이 612. 612. 네. 네, 612구나. 그때 전후해가지고 야 이런 정상회담도 있어 싶었거든요. 네.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누가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키신저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그 상당히 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어떤 물밑 협상 실무진에서 그렇죠. 다 되고 정상들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서명할 때 그것은 뭐 둘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너무 급했거든요.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되어 오는 걸로 봐서는 그거 한데 또 제가 받는 느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도 특사가 다녀왔습니다만 보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북한의 김정은도 미국의 트럼프도 지금 이거를 판을 깨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보이거든요. 못 깨죠. 예. 못 깨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은 이따가 외신 인사에 대해서도 다룰 거고 시간이 되면 또 다루겠습니다만 신흥국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신흥국보다는 차라리 이 한반도 정세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나요? 네, 그게 더 맞을 거로 보는 것이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기조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득주도 성장을 야당들이 반대하고 네. 폐기하라고 하고 해도 그 한 정부 정권 레짐이 갖고 있는 기조가 있는데 가장 옳다고 믿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를 걸고 싸워서 네. 내 쪽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적을 말살하는 G2의 싸움을 무역 전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걸었는데 네.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있잖아요. 막 그 하염없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완승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뚜껑 열어보니까 부채가 많다. 부채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부채 문제는 트럼프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누적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이 문제를 이미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만 하니까 부채가 쌓이지. 우리가 이제 생산할 테니까 니네가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까 이제 잠깐 제가 이제 마지막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 방식에서 아까 저 최 고문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너무너무 무서운 방식이에요. 멕시코와의 경계에 장벽을 쌓겠다. 그래서 못 넘어오게 하겠다 사람이. 이게 얼마나 유치한 발상입니까?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건 뭐냐면 전 애플 전략하고 똑같은 거죠. 일개 기업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기기를 사서 쓰는 사람은 우리 아이튠즈에 들어와서만 컨텐츠를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가 아니라 iOS만 쓰시오라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꿔버리겠다는 게 트럼프 방식이라면 자국에는 먹힐 수 있지만 이 글로벌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지구 경제 파탄 내고 미국만 살겠다. 그럼 경제학자들이 왜 반대를 하냐면 미국만 살 수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이 경제 생태계를 다 말살시켜 놓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국이익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 경제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는 통일 내지는 통일이 아니어도 경제 협력 교류 생태 모델이 살아나면 하나는 시장이 2배가 돼요. 그리고 저기는 지금 저개발 시장이기 때문에 급속히 개발해야 되는데 수많은 자원과 투자와 생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만약에 북한 성장률이 중국처럼 6이나 7을 찍게 되는 시점이 오면 우리 경제 성장은 2나 3이어도 결국은 4, 5를 맞출 수 있는 여기 포텐셜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시장 축소 문제는요. 인구 절벽에서 비롯되는 게 네, 많아요. 예, 국민연금도 그렇고. 인구가 2배는 아니지만 한 7, 80% 늘어나지 않습니까? 1억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사람이 자원이기 때문에 뭐 한국의 경제 특성상 자원이 또 2배가 가까이 늘어나는, 개발되어야 하는 자원이, 그 포텐셜도 어찌 보면 이제 마켓 파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우리 위상은 좋아질 거라고 봐요. 우선 양적인 이 분석에서만 봐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경제 문제 따로 정치 문제 따로가 아니라 기묘하게 20세기 초중반처럼 냉전 시대처럼요. 정치 경제 학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일 잘못한 게 뭐냐? 최고위님이 아주 싫어하시겠지만 당선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근데 당선이 된 게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현실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 기조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남북 경제 문제를 봤을 때 남북 경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트럼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트럼프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끼리 뭐 우리 민족끼리 북한 스타일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인정, 승인, 컨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 경제가 트럼프 방식으로 폐쇄된 OS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뻗어나가야 되는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을 개발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적어도 유엔도 풀어야 되고요. 대북 제재도 풀어야 되고, 거기서 제일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상반기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4.27 판문점 선언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종전선언도 해줄 거야. 평화협정 체결에도 나서줄 거야. 왜냐하면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노벨상을 타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단순한 생각이었던 거죠.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보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도 농담반 진담반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 여름 지나고 9월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그런 낙관론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미국 선거가 지금 트럼프 뭐 선거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선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트럼프가 막 나서서 이기고 싶은 선거는 아니에요. 자기 뭐 꼭 이겨야 되는 선거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상원에 보면은 36개를 이번에 다시 뽑는데 그 중에 26개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심정이에요. 그리고 26개 중에서도 자기네 플로리다, 뭐 노스다코타 이런 데는 현역이 민주당이에요. 근데 대선 때는 트럼프 지지하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막 뭐 진짜 이 유세판 돌아다니는 건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11월 6일 날 선거 뭐 이거 지금 공화당 트럼프가 꼭 이겨야 돼. 날이냐? 이거 아니더라니까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이제 미국 가서 들은 뭐 워싱턴 그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도 트럼프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의 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개인의 그런 어떤 뭐 특수성, 또 어떤 그런 성격, 하는 행동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사실상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일단 박수 치는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반대 의사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 남북 문제 묻다가 보니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홍 박사님. 네네. 이걸 갖다 우리 천하의 홍춘욱 팀장님한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이렇게 굵직한 얘기, 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하시려고 그렇게 겁을 주세요? 지금 돌아가는 뉴스는 훈훈한데
대북 경협주 차트 보면 다 벌써 한번 해먹고 다 쭉쭉 뻗어 있는 차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거기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길게 봤을 예, 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음. 생각되고요. 음. 일단 뭐 아주 그냥 저도 이준일 소장님 말씀을 가볍게 하셨으니까 저도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신흥 시장이든 우리든 일단 좀 시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사자를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비해서 경제 여건은 그러니까 그 고용 지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나 뭐 다른 쪽은 투자나 이런 쪽은 괜찮거든요. 이럴 때는 시장이 저는 어떤 그런 그 틈새의 테마, 특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 같은 예. 정부의 혁신 성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북경협이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남북경협의 아이콘 현대그룹에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네. 긴 호흡으로. 예. 그럼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유엔 제재 풀려야죠. 그다음에 뭐 유엔에서 이제 25, 27, 29가 이제 트럼프, 문재인 그다음에 이용호 이렇게가 연설이 잡혀 있는데 이용호 대신 김정은 뭐 위원장이 나오면 뭐 큰 어떤 틀의 합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대북 제재가 풀린 이후에나 남북 경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렇게 남북 경협은 이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고모님의 그 긴 호흡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상장되고 나서 시가총액 1조 달러 됐는데 36년. 아마존이 24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뉴스 보고 또 이번에도 한번 건너갔다 왔다더라 해서 잡아가지고 이거 추석 전에 따따블 내가지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한 36년, 24년 보시죠.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명품주라고 할 때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싶은 주식. 이 정도는 좀 가치가 있다고요. 남북 경협주를 물려서 손절이 안 돼서 물려주는 주식 말고 정말 이 30년 묻혀두면 이것은 뭐 한 100배 가치가 날 것이다라고 기대할 만한. 네. 그래서 이게 뭐 이거죠. 우리 저 딸을 낳았다. 그럼 이제 혼수장만 하기 위해서 왜 나무 심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달나무 심어가지고 또 무슨 뭐 저 은행나무 심어가지고 우리 딸 시집 갈 때는 이렇게 이제 가구도 만들어줄 정도로 옛날 분들이 그런 하나의 좀 무럭무럭 오래 자라는 주식으로 보면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약간씩은 점프가 있을 거로 봐요. 뭐냐면은 종전선언 나올 때 한번 튀겠죠. 당연히 그건 중요한 이벤트니까 평화협정 체결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경제 제재가 풀린다는 전제예요. 그러면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전개될 거예요. 네. 그게 에너지도 있고 철도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여기 우리 고모님이 계시는 그룹사의 이제 주력이 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비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장이 이제 이머징이 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20-30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평화협정 체결 전후에서는 상당히 좀 이 호재 굉장히 좋은 이제 이 이벤트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5년 이내에도 가능하고요. 10년 이내는 다 가능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타이밍을 잘 보시면 그래도 꽤 간헐적인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 뭐 자막으로 최영일 평론가님 전화번호 쭉 나오고 있는데 특정 종목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되는 겁니까? 괜찮네요. 이제부터 창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이디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메인 토크를 대충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최고모님.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길게 내다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는 결론을 내리기 힘든 맞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또 사실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걸 통해서 주로 보게 되는 미국의 어떤 분위기와 또 실제 가서 겪어보는 것도 많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 향후 추이는 보되 또 우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이것이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고 1, 2년에 될 일도 아니고 맞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 것이고 잘 되어야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흔히 하는 음모론에서
그래서 한국 남북한 통일돼 가지고 그렇게 쑥쑥 하는 거 주변에서 좋아해라고 하지만 그게 다 서로한테 윈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조금은 어수선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미국은 자꾸 금리 올린다 그러고 뭐 나스닥도 어쩌다가 한 번씩 잘 나가는 것 다가 1% 넘게 빠지기도 하고 지금 외신 인사이드에 다루겠습니다만 신흥국 지금 뭐 난리 친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신문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경제 지표들이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일해야 되는 현 정부로서는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뭐 막막함도 있을 것이고 서운함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리스크 요인 한 30초씩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리스크는 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뭐 민주화 과정 그다음에 촛불 뭐 적폐청산 과정에서 지금 일단은 틀은 짜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맞는 경제라는 옷을 입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지만은 자 정부는 진짜로 이 국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한 곳으로 좀 모아주고 국민들은 그것을 뭐 비판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용을 하면서 한쪽으로 힘을 만드는 그런 방향이 이 뭐 세계 경기가 지금 조금 하방 리스크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은 뭐 이게 잘못됐니 잘됐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앞만 보고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앞이 어디냐가 저의 고민이에요. 앞이. 그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앞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소득 주도 성장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 법적으로 뭐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하고, 그러니까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정부가 시장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R&D 투자 정도. 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 부문. 지금 뭐 7대 산업, 8대 산업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 관련해서 혁신성장이라는 이 테두리로 여기에 내년에 이제 R&D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부가 할 만한 일인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실토가 나왔어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 이후로 권력을 정부가 찾아왔나요? 물론 어쩌다 뭐 국정농단 관련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해서 뭐 승마 관련 지원으로 이 회사의 합병, 경영권 승계 문제를 딜했다 아니다. 이 정도는 빅 스캔들인데 이 정도 외에 정치 권력이 시장 권력을 압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감세냐 아니면은 역으로 이제 과세냐 뭐 이런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정부 바라보는 기회 별로 없다고 보고요. 신성장 동력의 부재가 우리의 문제다. 이것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키워야 된다.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어떤 그 경제 프레임이 소득주도 성장이 하나의 바퀴라면 다른 하나의 바퀴는 혁신성장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정경제 기반을 닦아주고 사람 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 이게 예. 패키지 모델이다. 근데 너무 야당이 소득주도 성장만 지금 물고 늘어진다. 정부도 답답하겠죠. 근데 문제는 혁신성장을 정부가 못 키운다니까요. 4차 산업혁명을 기업이 알겠어요? 관료가 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김대중 경제 때, DJ노믹스 때 아주 잘한 게 생태계 툭 만들어준 게 뭐냐면 나스닥이라는 게 잘 되네? 코스닥 만들어. 알아서 해봐. 시장 만들어줬으니까. 벤처들이 그야말로 생태계가 바이러스처럼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버블도 생기죠. 묻지마 투자도 생기죠. 또 코스닥에서 사기도 벌어지죠. 수많은 이제 이 출혈을 하죠. 개미들이. 성장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은 뭐 제2의 시장은 돼 있는 거죠. 당시 제3시장도 만든다고 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안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 성장 모델이 좀 큰 게 나와야 돼요. 굵직한 게. 그러니까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빵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 네이버 하나는 지금 대기업군에 올라갔고요. 카카오하고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성공 모델이 기껏해야 온라인 쇼핑몰 정도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다. 예. 그냥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제 다른 서비스들의 이제 확장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온앤오프 통합 모델로 가는 건데 대한민국이 과거 IT 강국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 불렸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그 코스닥 시장이 뭔가 붐을 한번 일으켰다면 그것이 쇠락해가는 것에 다시 불씨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 모델이 뭔가. 그러니까 IMF 얘기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네. IMF 때 제가 본 건 부지 앨런 앤 해밀턴 보고서예요. 넛크래커 현상이 왔다. 그러니까 이 값싼 임금은 신흥국,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첨단 기술은 선진국이 내리 찍어 누르는데
그 사이에 낀 호두인 코리아는 으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좀 기술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습니까? 임금을 뭐 더 낮출 수 있어요? 소득 주도 성장 반대하면 소득 감소 성장이 올까요? 소득 동결 성장 가능할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의 서브 모델일 뿐인데 그거 가지고 정치권이 싸우고 혁신, 성장 동력 이 문제는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 알겠습니다. 답답한 좀 상황입니다. 거대 담론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 홍 박사님 리스크 요인 한번 네, 짚어주시죠. 전 뭐 다 말씀 잘해 주셔서 서울 부동산 관련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때인 것 같다. 그게 걱정하고 있고요. 그 주간 단위로 한 1%씩 오르고 있어요. 물론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연율로 오르면 93% 정도 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복리로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2006년을 넘어서서 1988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빨리 좀 신속하게 뭐 작년에 약속했었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정부의 어떤 강한 규제 대책들이 나와서 이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이게 굉장한 나중에 리스크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지금 가장 좀 시급한 과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뭐 현황 진단 그리고 또 앞으로 무엇을 좀 해봐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외신 인사이드에서 조금 더 시장의 근접한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